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김영덕의 묘향산 전망대. 네, 한반도 평화변형연구소 김영덕 소장님과 함께하는 북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영덕 소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영덕입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에 사실 북한 이야기 워낙 속된 표현으로 장사가 참 잘 되지 않습니까? 아, 예. 자, 근데요, 이렇게 되면은, 남과 북을 좀 제대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데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 이제 어떤 부분은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북한이 좋든 나쁘든 북한이라는 이슈를 다루니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북한이 이제 좋은 면만 있고 나쁜 면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다만 아쉬운 점은 어떤 특정 분야만 다르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지나치게 우리가 국민들이 좀 싫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방송에서 이제 북한을 약간 비하해서 다룬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약간 자극적으로 좀 다룬다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면 이제 나쁜 면만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원래 호감을 안 가는 사람하고는 잘 안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국민 여론이 어떤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니까 북한에 대해서 별로 결여하지 않는 쪽으로 적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통합으로 가는 건 어려워지겠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북한 얘기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해도 그 접하는 내용이 사실 약간 비호감이거나 또는 잘못된 부분이라면 오히려 차라리 얘기 안 되는 일만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어제도 지역 방송에서 들어주는 남한의 70년대 야구 선수들의 프로그램을 들어봤어요. 네.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나 태도, 목소리, 이걸 보니까 지금 북한 사람들과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한도 옛날에는 북한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아,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이제 지금보다 한 20년 정도가 뒤떨어져 있는 30년. 거다. 아, 30년까지. 네. 근데 제가 보니까 남한 선수도 저렇게 촌스러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과거가 그랬던 거니까 좀 성숙하게 북한을 다가가고 북한을 대하는 게 통합에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록 뭐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렇죠. 예, 이 시간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그 오해의 골을 좀 좁혀보자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 시간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주명 사장님과 함께 나의 탈북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그때 반향이 사실 엄청났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조금 충격을 받기도 하시고요. 네네. 네. 근데 오늘도 그런 주제로 오셨는데 살짝 남자가 여자가 다르고요. 이분이 이제 북한 사회를 오래 살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은 평양하고 지방하고 좀 달라요, 많이. 제도나 사회 분위기가 다른데. 이제 한국은 서울에 사나 뭐 지방에 사나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차이를 두루 경험했어요. 평양에서 살기도 했고 나중에 지방에서 좀 사셨고 그리고 또 속된 말로 험한 꼴도 좀 당하셨어요. 북한에서 정치적으로 탄압도 좀 받으셨고 이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북한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이 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균형이 있어서 난 좋았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들려주는 그런 것들이 사실 진실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욕심을 가지고 하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네. 자,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지금 일단 궁금증만 잔뜩 저희에게 생기게 만드셨는데요. 어떤 분의 이야기일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김형덕의 묘향산 전망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장님, 그럼 오늘의 주인공 저희가 소개 바로 해드릴까요? 아, 예.
김영순 선생님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영순 선생님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요. 네. 많은 분들이 좀 더 얘기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제가 네. 사실은 제가 여담을 자꾸만 합니다만 제보다 피부가 더 좋아요. 나이가 이렇게 많으신데 지금 그게 굉장히 부러우신가 봐요. 예, 저는 피부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까맣거든요. 근데 하얗잖아요. 소장님 그 또 여자 남자가 약간 다르잖아요. 그래도 이거 나이가 드셨는데 이 정도 피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고요. 예. 혹시 예술하는 분이라 예술하는 분들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저는 김영덕 소장님이 굉장히 좀 특별하게 반응하는 케이스를 지금 두 번째 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당비서 나왔을 때 굉장히 예민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영순 선생님 피부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시고요. 지금. 예. 제가 그 당비서에 예민했던 거는 네. 사실 북한에서는 제가 남한에 와서 경쟁해 보니까 여기 실력대로 경쟁하니까 그거 참 좋더라고요. 근데 북한은 물론 여기도 불평등한 그 경쟁에 대해서 아주 국민들이 저항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북한은 불평등한 경쟁 자체가 기본화돼 있고 정해져 있고, 네. 그리고 그에 그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이나 수단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계속 기분 나빴었죠. 당비서이기 때문에 혹은 뭐 아버지가 당비서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기분 나빴는데 남한에 오니까 그런 제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날개로 달아준 거죠, 남한 사회가. 그럼 남한에 와서 좀 피부 관리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바깥 운동을 좋아합니다. 축구나 이런 대외 활동을 아주 좋아하고. 그럼 김영순 선생님의 피부 관리 비결이나 좀 들어볼까요? 저는 피부 관리 하는 거 없거든요. 나이 저는 80이 다가가고 있는데 내가 특별히 피부 관리를 뭘 하겠어요. 근데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좀 피부가 좋았고 또 북한에서 어렸을 때부터 예술을 지망하다 보니까 좀 문화인으로 북한의 예술가들은 여기나 갔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좀 관리를 젊었을 때 잘했다고 봐야 될지 그런 거죠. 그 많은 분들이 북한 여성들은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할까? 북한에서는 오이팩을 붙인다든가. 저희랑 비슷하네요. 네, 예. 오이 붙인다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햇빛을 안 본다든가. 그 다음에 전에 예술인 상점이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1번째 화장품 명색분이라든가 또 피아스카라라고 그래요. 지금 환데이션을 피아스카라 1호, 2호, 3호를 팔았어요. 그래서 다 그런 걸 샀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술인들은 보통 일반적인 북한 여성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특혜를. 그럼요. 예. 네, 그런 게 다르죠. 지금 그 북한 여성들이 굉장히 남한의 화장품을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연하죠. 예. 네. 인간의 정신세계, 생각하고 희망하고 갈망하는 거는 사회제도를 가리지 않고 비슷합니다. 네. 예. 특별히 선생님께서는 북한의 여성들이 더 피부가 좋은 것 같다 또는 남한에 오니까 남한의 여성들이 피부가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차이점을 느끼셨나요? 남한의 여성들은 피부가 아주 좋아요. 왜냐하면 다 더도 여름 같은데 햇빛 관리를 잘하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라는 게 다 있고 북한에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해양산은 평양 여자들은 쓰고 다녀요. 양산을 쓰고 다니는데 지방은 양산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다 이제 무슨 태양이 이렇게 수건 같은 걸로 이렇게 가리고 여름에 이렇게 농민들이랑 일을 하고 근데 태양과의 관리를 자외선 차단을 잘못하고 있어요. 북한에.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하고 평양 사람 또 지방하고 평양 이렇게는 피부가 좀 색이 달라요. 네, 그런 농민하고 노동자 또 문화인 이렇게 피부가 다릅니다. 그런 건 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대한민국에는 너도 나도 다 피부 관리를 하니까 여기 오니까 정말 인생 젊어지기 인생을 얼마나 젊게 살고 있는가를 막 정말 너도 나도 그걸 본보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 자유가 좋구나 하는 걸 느끼고 너무 멋있어요. 대한민국에. 우리 문희정 아나운서도 얼마나 이뻐요. 예. 예. 자, 저희가 오늘 김영수 선생님의 탈북기 얘기를 좀 들어볼 텐데요. 소장님. 어떤 의미에서 이제 들어봐야 될까요? 근데 이제 저는 이분은 이제 여성이니까 이제 여성으로서 그리고 나이가 또 많으신데 탈북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 과정들이 국민들이 보통 나이가 이 나이 되면 탈북을 못 해요.
나이가 지금 올해로 78입니다. 그러면 10년 전에 왔다도 68에 오신 건데 사실 불가능한 나이거든요, 탈북이. 근데 제가 궁금해요. 어떤 그 과정들이 일반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뭐 또 젊은 분들이 오는 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중국에 뭐 결혼 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넘어와서 살다가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특수한 어떤 계기가 있거나 그런 마음에 그런 것들이 있지 않으면 올 수가 없습니다. 오지도 않습니다, 잘. 게다가 저희가 탈북 과정 얘기를 들어보면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근데 예, 그런 부분을 다 거치신 거 아닙니까? 선생님 언제 북한을 떠나셨습니까? 2001년 2월 1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선생님이 먼저 떠나셨습니까? 아니면 가족 중에 누가 먼저 왔어요? 아니요. 저는 갈공일 안 했어요. 사실은 뭐 저물어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65 그러니까 여독 수용소에 34살에 들어가 가지고 43세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9년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또 장진 금광에 또 3년 근무를 했어요. 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45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그 나이에 탈북을 하랴, 이런 생각을 하고, 탈북이라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원래 속으로는, 야, 좀 가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그랬는데, 89년도, 평양 보위부 반탐국장이 와서 저를 보고, 성예림은 김정일의 아내도 아니고 또 아들도 낳지 않았다. 이것은 새빨간 유언 비언이다. 다시 한번 어디서 들었거나 유발할 때는 용서치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성예림하고 알고 김정일의 사생활을 알아갔구나 하는 걸 그때 확인했어요. 그렇게 하고 내가 장진 금광에 간 건 어찌 알고 또 여독수용소에 나온 거는 어찌 알며 또 함흥시에 나와 사는 거는 어찌 알아서 함흥시 보위부에서 도보위부 총사에서 저를 불렀을까. 이런 퀘션 마크가 붙지 않았겠어요? 인간이니까. 그래서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별 볼일 없는 내 저물어가는 인생도 일거투족을 감시하노나 여 생각이 들어서 탈북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요독 수용소를 가고 금광에 근무하시고 이렇게 옮겨 다니실 때 가족들과 함께 가신 건가요? 그럼요. 7 식구가 들어갔죠. 선생님, 근데 저 사실은 그 북한에서는 수용소라고 안 하고 관리소라고 하죠. 관리소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관리소라고 하고 그 관리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혁명화구역하고 독재구역이 있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다시 모시겠지만 그 북한은 노동단련대, 노동교양소, 교화소, 그다음에 이제 직결소. 직결소는 그 지역마다 있는 이게 있고요. 노동단련대가 비슷하죠. 직결소는. 근데 이제 그 관리소라고 해요, 보통. 관리소, 예. 저희는 이제 수용소라고 표현을 하는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수용소라고 그러는데. 원래 북한에서는 관리소, 보위부 15호 관리소. 메토 관리소, 사회안전부 관리소. 근데 보위부에서 관리를 하니까 정치와 관련된 부분들, 엄중한 부분들은. 그렇죠. 관리소라고 합니다. 메토 그러면은 관리소. 메토 저희가요, 관리소. 흔히 알기로는 정치범 수용소 같은 경우에 북한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거기서 많이 죽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야 당연하죠. 그거 사람을 이제 그런 수용 관리소에 보낼 때는 그만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그들이 말하는 반동이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나무라고 이런 거를 떠나서 좌우간 그 당시는 죄인이거든요. 죄를 진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저가 하나 죄인이잖아요. 7 식구가 갔어요. 여독에. 그럼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수용소 편에서 다시 한번 안내를 할 거고요. 예. 선생님은 하여간 수용소 관리소에서 나오셔가지고 관리소에서 일단 가족이 다 같이 나오신 거잖아요. 그럼요. 네. 7 식구가 들어갔다가. 그럼 혁명화구역에 가셨나요? 그럼 혁명화구역. 여독은 혁명화구역에. 네. 독재구역은 북청 같은 데 있죠. 그런데는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다뤄보시고요. 그 수용소 갔다 와서 가족이 사회에 나와서 복귀를 해서 생활하시다가 그럼. 자꾸 감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탈북을 본인이 결심하신 겁니까? 그럼요. 주변에서. 본인이 했어요. 본인이 본인이 해서 어머니 내가 나고
내가 낳진 않았지만 부모님 고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아, 부모님 고향이 인남이시군요. 네, 그럼. 네. 그래서 어디신가요? 경북 안동이에요. 아, 예. 네. 저는 이게 이해되는 게 저희 고모부가 경기도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남쪽에 대한 향수를 잊어버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북한의 고향을 잊지 못하듯이 월북한 사람들도 잊지를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부모님 경상북도 안동군 와룡면 주계동 663번지를 기억하고 있어요. 평생을. 어렸을 때 들었지만 기억하고 있고 부모님이 고향이 남한인데 언제 한번 가봤으면 하는 생각을 했고 또 남한이 음으로 양으로 모든 면에서 북한보다 박정희 시대 73년도 그러니까 옛날에 73년도까지 북한이 승승장구하다가 남한보다 생활이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차원에서 남한에 대한 이런 갈망이라 할까 그리워하는 마음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비록 나이는 65이 됐지만 그때 반드시 가보고 싶다. 꼭 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7 식구가 다 한꺼번에 탈북을 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여독 수용소에서 3 식구 죽고 나와서 또 하나 죽고 딸은 입양하고 2명이 나왔어요. 이게 참 사실은 되게 가슴 아픈 가족사인데 이렇게 단잠이 그런 데는 저는요 네. 뒤돌아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한 나에게 최고의 인생 대학이라는 걸 졸업했기에 오늘의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자유를 만끽하고 살고 있구나. 근데 왜 그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살아서 같이 왔었으면 참 그러면야 좋았을 텐데. 더 좋지만 예.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거를 뭐 누구 탓으로 어쨌든 한갓 북한의 정치적인 희생물이지만 그걸이 오늘의 내가 대한민국에 올 수 있던 주요 요인이라고 생각할 때 뭐 그렇죠. 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참고로 제가 감옥을 총 5번 갔는데요. 그 중에 북한에서 2번 갔고, 베트남에서 1번 가고, 중국에서 1번 가고, 남한에서도 1번 갔어요. 남한에서요? 네, 제가 그때는 북한 사람들이 해외 못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미리국으로 다스너돼서 잡혔어요. 그래서 보안법으로 기소됐죠. 예? 국가보안법. 네, 그런데 그냥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엔 출국을 못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근데 그 과정에 그 탈옥이 말이 쉽지 탈옥을 3번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계속 그 순간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죠. 선생님 말씀하신 게 전 아주 공감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아온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 과정만큼 행동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약이 되는 분들이 있고 독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걸 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된 거죠. 인생이 돌아볼 때. 예. 북한에 내가 만약 34살까지 그냥 거기서 평양에서 그냥 살고 70년도 당학교 지배인반을 졸업했더라면 현재 마트 지배인 하다가 은퇴하고 정말 북한이 좋은 줄 알고 받들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독 수용소 인생의 뒤바뀜을 겪었기에 오늘의 자유를 만끽하고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자유, 인간의 최고의 가치관 자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평양에서 소위 말해서 좀 잘 나가실 때는 그럼요. 그때도 특별히 내가 그 자유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속박을 거 몰랐어요. 그렇죠. 예, 예. 그냥 편하게 사신 거잖아요. 인권도 모르고 자유도 모르고 그것이 제일 좋은 줄 알았어요. 그렇죠. 예. 예. 그건 당연하죠. 뭐 배고픈 것도 몰랐고 해방 이후에 정말 멋지게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것이 천국이고 지상 낙원이라고 만날 말하는 걸 그거를 감수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평양에 지금 사시는 많은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네요. 아니, 그렇죠. 근데 이분이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서 유럽도 갔다 왔고 미국도 갔다 왔고 일본도 갔다 왔고 많이 돌아다녔어요. 만약에 북한에 살았다면 꿈도 못 꾸는 그럼요. 여행도 하신 거예요. 제가 22번을 11년 동안에 22회를 세상을 불러서 내 돈 한 푼 안 쓰고 숙식비 비행기값 다 대주는 여행을 갔다 왔다고 생각할 때 이건 정말 그야말로 나의 인생에서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거는 행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돈 내고 갑니다. 자기 돈 내고 가고 네. 또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네. 사람이 많으니까. 그럼요. 그런데 남한에서도. 저는요, 예. 너무너무 좋아요. 12개 나라를 순방 곱씹어서 갔고. 그러니까 굉장히 운이 좋으셨어요, 우리 김영수 네, 선생님.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종지부를 찍은 그날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늘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하고 또 정말 춤꾼이니까 나는 배우니까 최승희의 돗자리를 한 모서리 깔고 열심히 한국에 그야말로 한국이 배출한 최승희를 대한민국의 우수 무용가이기 때문에 그분을 앞세워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최승희로서 세계 무대를 휘어잡아 줍시사 하는 게 바람이고 너무나 생각을 좋게 하고 살아요. 네. 하나 불판이 없습니다. 불평이. 너무 감사해요. 아유, 참, 저희도 가끔 불평 참 많이 튀어나오는데, 예. 우리 김영수 선생님은 참 긍정적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이제 나이가 젊었을 땐 불평도 좀 할 줄 아는 게 난 좋다고 봐요. 그런데 좋지. 이제 나이가 드셔서도 불평이 많다 그러면 인생을 잘못 사신 거죠. 맞죠. 그러니까 아주 어른 평가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선생님 2001년도에 네. 처음에 넘어오실 때는 혼자 넘어오신 겁니까? 아까 두 명. 그러니까 그걸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여행증을 뗐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 가다가 단속이라도 되면 총살감이구나 이런 걸 생각해서 정치범이니까 그래 북한이 말하는 정치범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우리 그 왕궁 시대 때 왕궁의 일을 알면 안 되잖아요. 그거나 똑같아요. 뭐 다르게 별로 막 이렇게 할 게 없이 그래서 그런 거랑 생각하고 어쨌든 여행증을 뗐어요. 돈을 주고 여행증을 떼서 군부 노동자로 노무자로 예, 알겠죠? 네. 노무자로 해가지고 군무원으로 해서 네, 그래가지고 함흥에서 떠났어요. 함흥에 살았으니까 함흥 19년을 생활했으니까 또 바느질을 했어요. 옷가공을 배웠어요. 돈벌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그 돈으로 여행증도 사고 침대권도 사고 남양까지 무사히 왔어요. 아들하고 와가지고 여행증을 보이고 나오면 국경연서는 승인 번호가 있어야 가지 않아요. 그러면 좀 단속이 되면 또 시끄러울까봐 저 철길을 따라서 뒤로 그냥 갔어요. 그래서 철길을 넘었어요. 무슨 소린지 모르시겠네요. 네. 김영국 소장님이 이제- 약간 보충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남양이라는 게 한국으로 중국 쪽에는 도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문. 도문 그런데 맞은편. 맞은편에 북한 도시인데 조그만 시골 도시예요. 근데 이제 그쪽에는 지금은 뭐 중국 쪽에도 철조망도 치고 했는데 옛날에는 그냥 마음 먹으면 누구나 다 넘어왔었어요. 사실은 2001년도만 해도 허술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국경 경비대를 또 돈을 주고 한상 잘 차려 먹이고 그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군인들 배고프니까 돈 좀 주고 이러면 그냥 넘겨보냈어요. 그리고 뭐 탈북 건너간다고 얘기 안 하면 모르잖아요. 보이지도원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밤 11시에 건넜어요. 남양 도문을 건너서 도문이 이제 국경지대와 건넜으니까 새까만 야밤이 아니겠어요? 근데 2월 초하르니까 얼음이 막 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는 또 눈이 와서 한 발 내디디면 와사삭, 한 발 내디디면 와사삭 하는데 진짜 머리가 좁비대지더라고. 그렇게 해서 건넌 다음에 이제 다 건넜다고 이렇게 손짓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이지도원이 전지부를 감추더라고. 그렇게 하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 직원인데 거기서 돈 줬으니까 뇌물 받아먹고 그냥 넘겨준 거예요. 그럼. 건너갈 수 있게. 그래서 지금도 건넜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돈만 주면 무사히 건너거든요. 돈 액수가 문제지요. 돈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넘어와가지고 네. 그다음에 남양 도문이잖아요. 도문에 와서 도문역으로 나가니까 기차가 안 다녀요. 북한은 밤에 다니는데 한국에 도문에는, 중국에 네. 안 다니더라고. 밤엔 안 다녀요. 밤에 안 다니더라고. 10시까지만 다녀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거 난 깜짝 놀랐어요. 그때 아드님이랑 같이 건넜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가지고 65에 건넜어요. 65에 건너서 중국에 2년 6개월 살았어요. 그래서 연길에 가서 연길로 해서 택시를 탔어요. 중국 인민비를 70원 주고 그렇게 하고 택시를 타고 연길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2년여를 사실 때는
탈북 신분이기 때문에 탈북민의 신분이기 때문에 탈북자라는 거 감추고 네. 파출부 식당에서 일했어요. 아 중국어가 혹시 가능하셨나요? 저 중국말 해요. 중국 태생이니까. 아 중국에서 태어나신 예. 몇 살까지 사신 거죠? 중국에 8살까지 살고 해방되면서 북한으로 가서 살다가 전쟁 시기에 14살에 또 조직적인 후퇴로 중국에 나와서 사연도 많고 말하자면 끝도 밑도 없어. 아 그러면은 굳이 내가 북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으면은 중국어가 가능하니까 뭐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나요? 아니요. 그런데 아들하고 둘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은 전혀 못하죠. 전혀 중국말 못하기 때문에 집에다가 감춰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를 갔어요. 북대교회를 찾아갔어요. 아, 예. 교회를. 그 지역입니다. 그 북대교회를 이제 찾아가가지고 우리 남한에 좀 보내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 일 좀 시켜달라 이랬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북대교회는 한국 측에서 나가신 분들이 계신 곳인가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기는 그게 태중원 목사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조선족 교회예요. 조선 사람들 교회예요. 근데 연길에 있는. 거기를 가면은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루트 같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알려줘요. 다 교계 부문은 다 그 알려주니까. 연길이 연변 조선족 자치주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쪽 상황을 알면은 이게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외국이라기보다는 왜 그러냐면 저도 중국에 뭐 이제 수십 번 드나들었습니다만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데 LA 가게 되면 영어 한마디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저희가 연길도 그렇습니다. 생각할 때는 일단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탈북민들이 굉장히 그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글쎄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요 여기 와서 들으니까 그렇지 중국에서는 하나도 몰랐어요. 하나도 모르고 살았어요. 아니, 2년 단속도 6개월. 거의 안 하더라고. 그래요? 그 북한의 젊은 여성들이 중국에서 인신매매로 끌려가고 막 이렇게 노예 생활하고 이런 저희 다큐멘터리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아, 근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그 프로그램 자체가 약간 자극하려는 부분을 조명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네. 이제 중국 정부가 단속을 심화해서 그런 부분보다는 이분들이 신분이 없으니까 스스로 그렇게 느꼈던 걸 여기 와서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중국에 제가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에서 내가 북한 사람이다 하고 하기 전에는 그거 생긴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죠. 찾기가 어렵고 불신검은 거의 없어요, 중국은. 그렇게 하고 중국이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여기 많이 올 수 있었어요. 중국이 없이 어떻게 오겠어요? 뛰어오겠어요? 달려오겠어요? 8,000km를 걸어오겠어요? 못 와요. 그래도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땅이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이 여기 올 수 있었고 거기서 팔려가든 부시든 친척이 없으면 팔려도 가야지 팔려가는 건 본인의 의향이에요. 철저히. 네. 저희가 기존에 알던 거랑은 지금 굉장히 다른 내용이어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보통 저희가 우리 선생님도 아시지만 너 시집 갈래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오케이 갈래 그래서 가는 거지. 우리 의자는 무관하게 무조건 강제로 이렇게 육체를 구속해서 이렇게 보내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북한 여성들도 와서 결혼해서 자기 환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 잘 사니까 그래서 이제 가려고 해서 가는 경우가 있지. 실제로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물리적으로 벗어날 수 없어서 팔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제가 본 경우는. 그래서 제가 남한에서 이제 극화해서 막 주장할 때는 조금 황당하죠. 그거는 사실 너무 다른 부분이 좀 있어요. 과장된 면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만약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내가 가 있는 동네도 조선 사람한테 시집 가서 아들도 낳고 편안히 사는 탈북자들 봤어요. 이름 다 고치고 그렇게 하고 중국 거민증을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 주민등록증을 냈더라고요. 남편이 내줘서 돈을 만 얼마 내면 돼요.
중국 돈을. 그렇게 내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시집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5군데를 옮기는 여자들도 있더라고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별의별 게 있듯이 같아요. 여성들이라는 거는 북한에서 이제 탈북자들이 북한에서는 조직적인 통제 속에서 개성을 노출 못 시키고 살았어. 말하자면 예를 들면 근데 중국 땅에 와서부터는 나라는 존재가 막 노출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사람이 다 같아. 좋고 나쁜 거 저거 여기 뭐 보이스 피싱 했다는 탈북자도 뭐 10몇 명 붙들렸다는 거나 같이 또 감옥 간 사람도 있듯이 또 히로뽕인지 파는 사람이 있듯이 긍정과 부정은 어느 사회나 어느 인간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와서도 중국에 와서 제대로 가만히 숨어서 가만히 있다가 브로커를 발견해서 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막 술집 같은 데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형형색색이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를 정리하면 편리하게 정리하면 이런 거죠. 북한은 욕망이 국가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회입니다. 개인적 욕망들이. 왜냐하면 국가에서 모든 걸 시키는 대로 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자유사회에 나오면서 욕망이 팽창하는 겁니다. 폭발하는 거죠. 근데 그걸 욕망이라는 게 남한 사람들하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남한 사람들은 욕망의 그 통제 능력이 굉장히 북한 사람들은 우수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학습되는 그런 사회성이 있어서 그런지 선택하는 게 상당히 실수율이 적더라고요. 오히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북한 사람들은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거든, 다. 그러니까 아까 선택들을 다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었고, 탈북자 문제는 제가 단정적으로, 중국 정부가 단속을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우리 사회에도 지금 불법 체류자가 많은데요. 우리도 법무부에서 가끔 단속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막 찾아가서 단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 당사자, 그러니까 고용주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만 찾아가죠, 보통.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경찰이 맨날 찾아다니는 거 전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매일 가잖아요, 중국에. 그렇게 하고 중국 공안이 주기적으로 어느 사회나 다 있어요. 경찰들도 그런 무슨 특별 주간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공안이 이제 탈북자를 붙들어서 북송하면 500원을 준다. 뭐 중국 인민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도간 있어요. 그렇게 하고 승진을 시켜요. 말하자면 죄수를 많이 잡아야 북한도 별이 올라가거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찰의 의무적인 상황에서 중국 공안의 준칙이 적용이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보는 거는. 저는 중국에 2년 6개월 동안 탈북자도 보고 봤지만은 이제 꽃제비로 들어와서 서시장에 가면 영길 서시장에 가면 애들이 다 얻어먹어도 중국에 얻어먹는 거 편안하거든. 많으니까 정말 땀이 반이 흔하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얻어먹지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중국에 가서 얻어먹는 거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애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연길교회에 들어갔다가 이제 자동차로 중국 공안에 의해서 이제 북한이 이제 의뢰하지 않아요. 붙들으라고. 그러면 이제 붙들어서 또 실어내가고. 그러니까 나갔다가 들어왔다. 아니 탈북자가요 3번 북송되고 4번 북송됐다가도 다시 오는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거를 이해하시면 난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영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3번, 4번이 아니라 전 6번 넘어왔다가 한국에 온 사람도 봤어요. 그런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쌍심지를 켜고 걔네를 색출해서 북송하고 북한에서 총살한다 그러면 거의 없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은 탈북자들 총살한다 그러잖아. 넘어가면. 그건 네. 거짓말이에요. 예전에 한 분이 자기 관계되신 분이 그런 경우라고 해서 막 주장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확인했느냐? 그러니까 확인한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북한 국경경비대 총알 소지 못합니다. 황장엽 선생님이 건너올 때 총알 소지했고요. 국경경비대가 총을 쏘서 사람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중국에 대고 쏴야 되기 때문에 중국하고 전쟁 발기가 되거든요. 그런 원칙에서 절대 총 쏘고 총알을 소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경경비대 정말 정확한 진술에 의해 나온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력강 거는다 막 총 맞아 죽는다. 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다 뿔코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브로커 입장에서는 좀 그렇게 해야지 동경을 받죠. 과장적인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데 중국을 글쎄 옛날에 북한 헌법에 국경을 넘는 거는 조국 반역 1항에 의해서 총살하게 돼 있어요. 그 우리 남편 그래 총살당한 거예요. 말하자면. 옛날에 그렇게 고도였지만은 못 나오는 정치범 수용소에 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국경을 넘는 비법도강은 옛날 정말 평화스러운 시기에 전쟁 이후에 아주 가장 대고조 시기는 국경을 비법도강하는 형법 1조 1항에 의해서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살려두는 거니까 북한 제도가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하니까 국경을 배고파 넘는 걸 다 죽이면 그 사람이 돼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북한 사회도 변하고 있고 또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북한의 과거 기준으로 자꾸 들이대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한 30년만 돌아봐도 북한은 우리보다 뒤떨어졌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를 굳이 선정적으로 자꾸 이게 다루다 보니까 아주 아마 이게 아나운서께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실 북한 뉴스는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만 한 90% 이상 전 신뢰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남한의 언론에 유포되는 걸. 왜 그러냐면 탈북자들 일개 개인이 북한 사회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왜 그러냐면 대부분 특정 지역에서 조용히 살다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같이 정보통신이 발달된 사회가 아니에요. 정보가 제한된 사회고. 자기 동네도 몰라요. 그렇게 하고 한경북도 온성, 해령, 무산, 샛별, 해산, 삼수, 갑산, 종성 이런 데는 아침 10시에 방구를 내가 꼈다 하자. 예를 들어 이거 비유하는 말이에요. 저녁 12시 전에 9시 전에 온 동네가 다 아는 동네에서 살다 왔거든요. 그렇지만 제 동네도 다 관심 없이 사는 게 북한이에요. 근데 여기처럼 온갖 걸 다 알고 호핑 뉴스 다 알고 새해가 되면 백화점 한번 난 다 돌아댕겨. 왜 그냥 아이 쇼핑을 하거든. 눈으로. 쇼핑해서 금년에는 뭐가 좋구나. 금년에는 무슨 색깔이 유행이구나. 금년에는 어떤 거 유행. 이걸 알고 그다음에 일반 쇼핑하러 댕기거든. 이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에는 정말 광폭이지 않아요. 모든 시야가 다 넓어 있지만 북한에선 배가 고파 죽겠는데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알고 무슨 정치 조선노동당이 뭐라 하겠으면 하고 관심 밖에 살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정답입니다. 우리나라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북한의 뭐 중요 정보를 다 자기네가 알고 있어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의 가장 약점이에요. 흥행성이라는 호핑 뉴스. 네, 대중을 끌어들이려는 그런 게 하나 심리적인 게 하나 있고 경쟁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약간 자극적으로 가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북한을 과장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북한도 불편하고 우리도 불편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의 단점이 99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남한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데 그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찾아내서 자꾸 칭찬하면서 좋은 쪽으로 견인하는 게 낫지 않나. 제 평소의 지론이 그거예요. 왜냐? 이미 북한이 뒤떨어진 나라인데 단점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근데 굳이 그걸 자꾸 자극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약만 오르는 거죠. 그러면 하고 또 말씀드리게 사회주의 나라가 왜 다 자유민주주의를 택했겠어요? 유럽에 러시아를 비롯해서 폴란드, 체코, 로마니아 다 택했잖아요. 헝가리를 비롯해서 이렇게 택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를 우선 첫 자리에 놓고 그렇게 하고 북한이 차관을 받아올 나라가 없어진 거야. 사회주의 나라끼리 교류하던 것이 경제 교류하던 것이 차단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히 경제적으로 또 나태해지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고 북한은 국가 계획에 의한 생산이에요. 그렇게 하고 출근 도장만 찍으면 다 배급을 줘. 그렇기 때문에 혹독하게 말해서 좀 게으름뱅이 양성소라고 해야 될지 경제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하고 부의 창출이 없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생님이 우리가 자꾸 딴 데로 흘렀는데요.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선생님하고 얘기할 게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중국에서 2년 6개월 사시다가 그럼요. 브로커 돈을 좀 모아가지고 그 비용을 지불하고 오신 거네요? 아니요. 브로커가 이제 2년 6개월 만에 브로커를 찾기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소식통이 이제 발전 2001년도니까 탈북자들이 많이 댕겼더만 그러다 나니까 브로커가 생겨서 그래가지고 이제
돈은 얼마 안 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오는 로정만 이제 돈을 쓰면서 중국인 민비를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년 6개월 만에 길림, 할빈, 상해,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해서 5개월 동안 왔어요. 2003년 7월 15일 날에 출발해서 사스병이 발생해가지고 또 상해까지는 비행기를 탔어요. 장춘에서부터 그렇게 비행기 타고 신분증이 없었을 텐데 비행기가 비행기 다 탔어요. 그러니까 그 위조했네. 예, 다 위조하고 신분증 100원이면 위조예요. 브로커가 그때 신분증이 보통 국내에서는 신분증으로 가잖아요. 우리도 여권으로 안 가고. 그런데 이제 보통 중국 신분증이 요새 100원이 100원이면 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2, 3만 원이면 다 만들어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상해 왔거든요. 상해 와서 또 호텔에 들었다가 또 바켓에서 역전해서 하루 24시간 기다렸다가 또 타고 난닝으로 왔어요. 난닝에 오니까 그 다음엔 오토바이 타는 게 다 루트가 다 있더라고. 베트남 국경. 그 오토바이 타고 또 그다음엔 베트남 국경에 와가지고 또 국경에서 또 타고 또 가고 이렇게 해서 하여간이 특수정찰처럼이 딱 무슨 아니 근데 선생님 어쨌든 북한에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탈북이라는 건 돈만 있으면 다 되는 거네요. 다네요.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죠. 없어요. 김정은이도 데려올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그건 모르겠어요. 좀 액수가 크겠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데 북한에서 탈북을 하는데 붙들리지 않으려면 돈을 지불하면 안전하게 옵니다. 돈 받은 그 루트는 안전하게 처리해줘요. 왜 그러냐면 원래 탈북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북에서도 탈북이라는 거를 도와준 사람이 책임이 더 큽니다. 문제가 됐을 때. 그럼요. 그런데 이제 돈이라는 그 무서운 매개체 때문에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탈북한데 도움을 준 그 사람은 절대 잡히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거죠. 돈을 받고 끝까지 도와줘야겠네요. 네. 그래서 오히려 돈을 내면 안전하죠. 그런데 지금 액수가 돈만 내면 높아서 안전해요. 그렇게 하고 국경경비대가 또 국경경비대 다 평양 애들이에요. 한경도 애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그건 왜 그러냐면 국경연선에는 평양 인근 평남도 평북도 애들이 와 있고 평남도 애들이 또 분계선에는 한경도 애들이 가 있고 이렇습니다. 군대 배치가. 지역을 교차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집안이 어느 정도 되는 애들만 갔다나 왜 그러냐면 넘어가면 안 되니까. 앞지방 애들이 많이 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방문했을 때 보니까 평양 애들이 많고요. 많아요. 평양 애들이 거의 다예요. 한경도도 저쪽 함흥 쪽 아래쪽 애들은 가끔 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도 거의 다 평남도 애들인데 간 애들이 국경경비대 근무하는 동안 돈 벌기 내용도 또 있습니다. 이게 돈을 벌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근무하게 되면 이렇게 한 번씩 하면 비용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에 그래요. 인민반장한테 가서 반장 어머니 오늘 전화 건너갈 사람 없이요? 탁 물어요. 그러면 반장이 있어. 그러게 되면 그래요. 알았쇼 하고 가. 그렇게 가요. 그게 왜냐하면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아무리 통제한다 그래도 사실 이 돈이라는 매력이 아주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돈이면 다 해결돼요. 그 한 번 탈북자가 지금 400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그 400만 원이라는 거는 북한에서는 일반인이 죽을 때까지 벌 수가 없는 돈이에요. 맞아요. 죽을 때까지. 네. 그러면은 김영순 선생님이 북한 내에서 어쨌든 탈북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셨잖아요. 돈을 그저 약간 좀 모았죠. 바느질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모으실 수 있었는지. 바느질했어요. 가네반에 속해서 35%만 지불하고 65%는 내가 가지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혹시? 열심히 했어요. 오히려 그 가내수공업이 더 열심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기업에 나가면은 많이 해도 조금 해도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가내수공업은 자기가 수당제니까 열심히 하죠. 그리고 이분이 양복점 같은 데서 일을 하신 것 같은데 그쪽은 돈이 좀 생겨요. 옷을 만들어주는 게 그 기술이기 때문에 저도 양복점 많이 이용했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이렇게 맞춰 입는 거죠. 그러면 돈 좀 비싸게 줘야 돼요. 그런 걸 계속 하시면서 돈을 모아놨던 거로 나오신 거죠. 네. 그러니까 하여간 어쨌든 저는 이분이. 그래서 2년 6개월 만에 그렇게 다
군데를 거쳐서 5개월 동안 정말 베트남 캄보디아 국경을 넘을 때는 지금 가라면 못 가겠어. 이 발바닥 가죽이 얼마나 두꺼워요. 발바닥 가죽처럼 두꺼운 건 이 인체 구조상 없거든. 그게 다 벗겨진 거야. 그래서 신을 벌어서 목에다 걸고 그다음에는 남방 목이 있잖아. 남방에 볼거지가 별게 다 있어. 더운 지방.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이 다리를 물었는데 쌍쌍이 골랐어요. 이렇게. 아이쿠야. 쌍으로. 그것이 한 석 달 동안 아물었어요. 캄보디아 가서. 아무른 다음에 이제 사스병 때문에 또 밀렸다가 그렇게 해서 한국에 이제 오는 걸 그렇게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을 거쳐서 태국에 가서 아시아나 항공 8좌석을 내놓는데 그때 탔을 때 인생의 안도의 한숨을 쉬고 대한민국에 가는구나. 근데 정말 아니 그냥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 그 2시간도 안 되는 거리를 5개월에 걸쳐서. 네, 5개월 거쳐서 그러니까 왔어요. 사실은 지금 중국 가면 탈북자들을 흔하게 만날 수 있어요. 네. 별별 모양이 다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노래방에서 일하는 사람, 시집가서 사는 사람, 농촌에 가서 사는 사람, 인삼밭 지키는 사람, 별의별 탈북자가 다 있어요. 저희가 뭐 1년에 한 번씩 가면 별의별 탈북자를 다 만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오겠다고 결심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 같이. 오겠다고 생각해서 마음 먹으면 어떻게 다 올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후불제로 옵니다. 후불제요? 그건 왜냐면 브로커들한테 내가 들어가면 정착금 받으면 돈 주겠다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그건 좀 비쌉니다. 받아서 다 줬죠, 우리도. 정착금 받아서 다 그쪽으로 주셨어요? 다 줘야 돼요. 한국에 와서 주지 마지막까지 온 다음에 주지 미리 주면 돼요. 그게 있기 때문에 뭐 사실 마음 먹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 너 가고 싶냐 그러면 아니 난 돈 벌고 다시 북한에 가겠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탈북해 있다고 해서 다 한국에 오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현장에 나가보기 때문에 아주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건 또 우리와는 온도차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탈북을 했다고 해서 다 북한을 무조건 떠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건 나만이 아니에요. 가겠다는 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다 아니에요. 중국 가서 물어보면. 물론 이제 2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저에 대한 신뢰가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는데 친해서 직접 물어보면 아닌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러냐? 거기 살고 싶고 더 돈을 벌고 싶고 잘 살고 싶은 거지 나만에 가기 위해서 탈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국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혹은 돈 좀 모으면 북한을 가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다시 북한으로 간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북한의 고향으로 가는 거죠. 뭐. 고향에 가서 돈만 있으면 편안히 살아요, 북한에. 예를 들어서 이탈했다가 다시 돌아와도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거나 하지 않으니까? 괜찮아요. 아니, 뭐 어디 딴 데 갔다 좀 방랑했다 그러면 되죠. 그럼 이제 북한에서 있잖아요. 98년도에 방침이 있었댔어요. 중국에 건너가서 친척을 만나서 밥이나 얻어먹고 옷까지 하고 돈을 좀 얻어가지고 다시 조국으로 돌아온 건 역적이 아닙니다. 이렇게 김정일이 방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내놨어요. 감옥에 들어갔던 걸. 내놨는데도 하도 그 다음에도 보니까 그저 매일 가니까 한 번 맛본 사람.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래. 중국의 중국의 만투나 빵을 한 번 맛본 사람은 다시 간다. 또 자유를 맛본 사람은 다시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게 이제 사람이 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남북 교류를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남한하고 북한하고도 자꾸 만나다 보면요. 안 만나면 그게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격적이고 제도적으로 많이 못 만났어요. 네. 약간 만나다가 끝났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본격화되고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만나다 보면 과연 북한 정권이 현재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저는 의문스럽고 그러니까 북한은 어떻게 해서라도 남한하고 갈등 구조를 만들 거예요. 그게 핵무기입니다. 북한이 사실은 자기네 위협 때문에 만든다는 건 약간 핑계고 실제로 보게 되면 남북교류를 굉장히 방해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하고 교류하면서 가장 문제가 된 게 남한 문화가 들어가기 시작인 거예요. 비디오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남한 영화 비디오 다 보잖아요. 근데 그게 점진적으로 남한말 흉내내기까지 따라갔어요. 근데 이게 지나치게 스톱 안 하고 가게 되면 북한 붕괴하게 돼 있어요.
동독이 그래서 붕괴한 거 아닙니까? 교류하다가. 남한 말 따라하기는 재밌는데. 그러다 보면은 북한 사이도 변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도 한번 브레이크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브레이크할 수 있는 수단이 뭐냐면 외부가 싫어하는 뭔가를 만들어내서 교류의 차단 빌미를 만들어야 돼요. 그게 핵무기예요. 핵은 아마 영원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북한이 갖고 있는 자기네가 어떤 남북교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외부하고 갈등 구도를 만들 수 있는 게 위협적인 그런 뭔가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핵을 만든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요. 북한이 핵을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벌써 공격했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럼 일반 북한 주민들의 핵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는 미제국주의 승냥이가 양으로 변할 수 없다. 북한에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고 미제국주의 철천지 원수가 봉쇄에 못 산다. 이렇게까지 조선노동당이 어째서 못 산다는 말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핵을 또 만들고 일단 우리를 침략한다면 단매에 쳐 갈 길이라. 지금은 그런 자원이죠. 좀 강력하죠. 북한은 혁명의 북소리에 대고조에 맞추다 보니까 악센트도 세고 쌍기옥, 쌍시오, 쌍디귿 이런 걸 많이 쓰는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러운 맛이 없어요. 유연성이 없어요. 또 유연하게 부드럽게 읽으면 저거 딱 태폐주의적이고 말이야. 수종주의, 교조주의고 저거 무슨 자본주의 물이 푹 들었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모기장 전술도 하는 거고. 모기장 전술은 뭔가요? 외부의 물이 자본주의 물이 들어오지 말라 그거지. 모기장에 걸려라 이거지. 그래서 이제 문희정 아나운서가 평양에서 방송하면 북한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간드러진 목소리 듣고 남자들이 다 배반할 텐데.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북한을 좋다 나쁘자 우리가 자꾸 이념적 편견에 서지 맙시다. 사실은 북한도 이 딜레마가 있어요. 북한이 정상적인 정권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비정상이 어디서 나오냐?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남한 사람들이 하고 북한 사람들이 접촉이 가능한 그런 사회가 자꾸 되면 북한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건 남북교류를 안 하는 게 맞거든요. 겉으로 하자 그러는 거하고 달라요. 북한이 유지되는 거는요. 어쨌든 하나의 사상이잖아요. 네. 당의 유일 사상 하나에다가 플러스 폐쇄, 플러스 독재 이 꼴로 유지되는 거예요. 제가 그 북한 체제에 유지되는 메커니즘은 아까 강력한 독재, 권위주의 체제, 그리고 외부 문물의 차단 몇 가지가 있잖아. 이런 것 때문에 유지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붕괴가 어디서 오냐면 대안이 있을 때 변화가 오는 거죠. 붕괴라기보다는 대안이 있을 때. 근데 대안이 뭐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을 때 바꾸는 거죠. 우리도 야당이 없는 나라면은 계속 여당만 했겠죠. 야당이 있으니까 여당도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 잘못하면 뺏기니까 선거위에서. 근데 북한은 야당이 없어요. 그래서 야당도 있어도 문제없다는 인식을 국민들이 가질 때 북한 사회도 변화를 하겠죠. 옳죠. 네, 그러려면 남북 교류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남한은 야당이 있고 여당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굴러가는지를 알게 되겠죠. 실상을. 그러면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남북 교류를 자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장하는데 약간 비용이 들지만 비용 없이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겠다? 어려운 거죠. 그럼 우리가 뭔가 투자를 안 하고선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거나 똑같은 거죠. 곡식을 심으면 비료를 주고 김을 매야지 열매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비용을 들어도 나는 교류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집중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하고 비슷한 민주주의 체제면 북한을 봉쇄해서 흔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교류가 단절됨으로써 얻는 불이익이 크다면 국민들이 야당을 선택한다고요. 그런 나라이게 되면 북한이 붕괴되겠죠. 봉쇄하게 되면. 근데 북한은 일당제이기 때문에 봉쇄한다고 해서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제로예요. 제로죠. 사실 내부로부터 변화가 돼야 되는 정말 거죠. 북한에 대해서 우리는 시작도 탈북자 끝도 탈북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정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5천만이 다 소리칠 수 있는 나라, 긍부정의 활무대가 펼쳐진 나라, 능력 있으면 기회 있는 나라거든요. 대한민국은. 그러면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서 방송에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통일을 촉진시켜 줍시사 하고 한국 국민들에게
의뢰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안목도 크고 전 세계를 돌아보는 건 한국 국민들이잖아요. 다 갔다 올 수 있고 갈 수 있고 자유가 전 세계 지구촌어지나 국경을 없애고 말이야. 다 인류의 행복의 지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우월성이에요. 그거는. 그렇다고 볼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북의 분단 지금 다 4개 나라든 게 3개는 다 통일되고 지금 남과 북만 하나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동방예의지국의 본성도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봅니다. 나이 먹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좀 어떻게 통일을 촉진시켜 줍시다 하고 한국 국민들과 전체 청년들 정말 멋있는 지식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할 따름이지 저희들은 대응 조치 없습니다. 네. 그 탈북 과정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이 탈북 루트가 조금 더 간소화되거나 조금 더 우리 탈북하시는 분들께 편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좀 언론의 뉴스가 너무 떠들어지는 게 좀 적은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럼요. 좀 비밀이 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 비춰주기 때문에 북한 애들한테 더 관석하기 더 쉽게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그런 게 있지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탈북 루트에 대해서 좀 언론이 좀 많이 안 다뤄줬으면 좋겠다. 네, 그거죠. 하여간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 네네. 시간에 선생님한테 또 다른 얘기들을 듣죠. 예. 네네. 자, 오늘 우리 김영순 선생님 그리고 김영덕 소장님과 함께 또 탈북 이야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북한 이야기는 저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도 워낙 저희가 생각하던 것과 접하던 것과 또 다른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또 다양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